여러분 환영합니다. The Language Year Comprehensible Input for Learner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한반도 통일 문제입니다. 이 주제가 정서적으로 좀 민감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사안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은 전적으로 학술적 그리고 교육적 목적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논의가 혹시 격렬해지더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요. 아울러 이 논의가 한국어 학습자 여러분께 좋은 언어 노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주제가 워낙 무겁고 또 중요한 만큼 더더욱 차분하고 이성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장기적인 국가 목표로 계속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는 그 목표를 폐기하고 두 개의 국가로서 안정적인 평화 공존 체제를 모색해야 하는가? 저는 그래도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민족 감정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덕적, 전략적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국제 정세라던가 남북의 그 엄청난 격차를 고려할 때 통일이라는 이상을 좇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개의 독립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통일 비용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프레임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00만이 넘는 거대한 단일 시장이 생기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그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젊고 활력 있는 노동력과 결합했을 때 그 시너지를요. 이건 단순한 덧셈이 아니거든요. 그 시너지라는 것이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구체적인 위험을 좀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흔히들 드는 독일의 사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 사례로 이야기하지만 통일 후에 30년간 거의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고도 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여전히 서독의 7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통일 당시 동서독의 소득 격차는 서너 배 수준이었지만 지금 남북한은 최소 20배, 많게는 50배까지도 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격차가 크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통일이 더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구 소멸입니다. 2025년이면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다는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재앙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본적인 해법이 바로 북한의 젊은 인구 유입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북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교육 체계와 노동시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우리 경제에 통합하는 것이 뭐랄까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자칫하면 우리 사회에 거대한 영구적인 저소득층, 즉 언더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저출산 문제 못지않게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에 붙는 가격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단기적인 통합 과정의 진통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상상할 수 없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그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만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통일은 그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줄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인도주의적 책임감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해법이 반드시 통일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한민족이라는 개념도 사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언어만 해도 일상 어휘의 3분의 1 정도가 이질화되었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민주주의와 수령 독재라는 이 가치관의 격차는 거의 극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2,500만 명 규모로 확대하면 그건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분괴에 가까운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독일 통일의 진짜 교훈은 돈이 아니라 그 머릿속의 장벽을 허무는데 한 세대가 넘게 걸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장벽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류하고 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분단을 이대로 방치할수록 그 장벽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세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젊은 세대가 통일에 무관심한 현실, 바로 그게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라는 실존적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지금의 공존이 어떻게 진짜 평화입니까? 통일만이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남북이 군비 경쟁에 쏟아붓는 그 막대한 국방비를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현실은 냉혹합니다. 중국이 과연 미국과 동맹을 맺은 통일 한국이 자신들의 국경과 바로 맞닿는 그 상황을 용납할까요?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의 영향력을 막아주는 완충지대이고 그 전략적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추진하는 순간 중국은 경제적 보복이든 군사적 위협이든 모든 수단에 동원해서 방해하려 될 겁니다. 자칫 통일 시도가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대리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반대는 분명 큰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극복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핵무기를 보유한 불안정한 북한 정권이 중국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통일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중립국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한다면 중국의 동의를 얻어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일이죠. 그 외교적 노력이 만약 실패했을 때 그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특히 북한 체제가 급작스럽게 붕괴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가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이른바 루즈 뉴크 상황, 수백만 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는 사태, 그리고 이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재앙입니다. 최근 북한 지도부가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통일 개념 자체를 폐기한 것을 보면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전쟁의 불씨를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급변 사태의 위험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도 당장 내일 흡수 통일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같은 중간 단계를 설정하고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건데요. 연합은 두 개의 주권 국가가 외교, 안보 등 특정 분야에서 협력하는 EU 초기 모델과 비슷하고 연방은 하나의 주권 국가 아래 두 개의 지방 정부를 두는 미국 같은 모델이죠. 우리는 먼저 두 국가의 실체를 인정하는 연합 단계부터 시작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모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예멘을 보십시오. 남예멘과 북예멘이 합의를 통해 통일했지만 정치적 신뢰와 군통합 준비 없이 성급하게 합쳤다가 결국 끔찍한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홍콩의 일국 양제는 어떻습니까? 50년간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국가보안법 하나로 그냥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베트남처럼 무력으로 통일한 경우는 수십 년간의 경제 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낳았고요. 어떤 모델을 가져와도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재앙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차라리 지금은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서 동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불가침 조약과 평화협정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논의를 들어보니 통일이라는 과제가 단순히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정말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이 낳는 그 인도주의적 비극과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표 지점은 다를지 몰라도 한반도의 비극을 끝내고 어떻게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 대전제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 통일이라는 이상을 쫓다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반도 문제의 다층적인 복잡성을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동시에 한국어 학습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